자, 우리 3프로TV의 자랑 보석 같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개편에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앉아 있나? 나오라 그런 다음에 자르게 하는 사람 안 쳐다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잘렸다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예. 오늘 뭐 뉴스 세계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있죠? 미국 본토 상공의 중국 민간 비행체가 미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격추 영상 보셨어요? 그것까지 못 봤는데, 야, 전투기. 예. 사진으로는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미군 해군연구소에서 트위터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FE로 딱 떠가지고 미사일 한 방에 빵 터트리는 거 보면서 거의 뭐 미국 사람들은 탑건을 본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저 했었고. 해군 연구소 본 거 보니까 뭐 해군기가 떴나 보죠. 미군은 비행기가 해군기가 많잖아. 아, 그렇죠. 항공모함에 이렇게 가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배도 엄청 많이 떴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는지 뭐 잡아서 뭐 조사하고 뭐 그런 거에 뜬 거, 그러니까 공격한 거는 FE로 혼자 공격해서 한 방에 떨어뜨렸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군사 훈련인데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아니 이거 민간용이고 이게 갈라고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날아가다 보니까 불가항력으로 미국 그에 진입을 한 거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화시키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에 대한 좀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은 좀 미국이랑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하는 모양새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변곡점이 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 이렇게 원래 지난 뉴스 웬만하면 잘 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요즘에 고민이 좀 되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좀 찾아보고 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올해 들어서 증시가 계속 좋았잖아요. 그리고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시장은 이제 금리 정점 보면서 이렇게 별다른 리스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은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우는에 뺨 때리는 경향을 좀 보여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난 그 주말이죠. 미국 기준 주말 증시 마감이 이게 나스닥도 한 1.6% 정도 빠졌고 S&P도 한 1% 넘게 좀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혹시 뉴스 못 챙겨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57만 7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이었습니다. 18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51만 명이 3배 가까이 어떻게 나온 저런 숫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 정도라면 뭐 예상이 의미가 있나 예상이라는 게 싶을 아무 의미가 없네. 정도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3.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빅테크 회사들이 뭐 감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저나 여행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무려 12만 8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시간당 평균 수익은 한 0.3% 늘었고 전년 대비로는 4.4%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의 1월 기자회견 얘기가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거비 같은 것들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서 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좀 낮게 나오는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슈퍼코어 물가들이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장 참가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임 후 우리가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장기적으로 역사상 가장 강한 고용을 보고 있다라고 좀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은 우려스럽게 보는 측면,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경기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뭐 금리를 이제 좀 단기에 낮출 가능성이 좀 더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고용 보고서가 워낙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는 명분을 만들어주진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이렇게 많이 틀리면 예상을 좀 잘못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네. 저 일자리 는 거를 좀 브렉다운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될 세분해서 것 볼 같긴 필요가 해요. 있다. 뭐 예를 들면 정규직이라든지 파타임 네. 이런 쪽에 줄고 느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이진 않네요. 8만 명 예상치였는데 33만 명을 초과해서 33만 명을 초과한 51만 명.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구글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5천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조금 시끄럽게 나왔습니다. 엔스로픽. 엔스로픽. 지금 이제 네. 챗GPT 쪽이 워낙 이제 잘 되니까 예. 구글도 이제 맞대응 같은 거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MS가 오픈 AI에다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이제 구글에서도 뭐 코드 레드 발령해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그 챗 GPT는 개발한 데가 오픈 AI라는 데잖아요. 네. 여기에 창립 멤버 중에 두 남매가 2021년에 나가서 만든 회사가 엔스로픽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1월에 베타 버전을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클로드라는 버전이 서비스가 있는데 아직 대중한테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확대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MS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구글도 엔스로픽하고 손을 잡은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좀 뉴스의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 때 예전에는 뭐 내가 서버 다 구축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일정 사용량만 내고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인공지능 그 기본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억 수조 원대로 들어가는데 네. 네. 그 기반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용료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B2C 서비스, 챗 GPT까지 같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이 약간 좀 다르군요. 예. 하나는 그냥 서버까지 같이 갖고 있는 예. 서비스, 하나는 이제 서버는 여기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별도의 뭐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오픈 AI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비자 만족형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이. 네. 근데 딱 보니까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2달 만에 한 1억 명이 가서 막 쓰네? 그리고서 그거를 지난 주말에 유료화를 전환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걸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생기네? 사람들이 좀 쓸만한 게 됐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언제 돈 되냐, 뭐 저거 해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야, 오케이, 기술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그 허들을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챗GPT가 이 허들을 넘어가는 순간 지금 이제 막 서비스 업체들부터 뭐 모두 다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몇몇 빅테크 업체만 가능하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작은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이 정말 우후죽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네.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바로 5천억 달러 투자해서 여기에 또 서비스 내놓게 되고,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이 초거대 AI 모델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자기네 그 초거대 AI 모델을 사용을 해야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좀 기대하는 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를 좀 더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기대하는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 오픈 AI는 영어를 기반으로 공부한 애들이고 네. 하이퍼클로버는 한국어로 공부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어 기반 서비스가 나와야 우리가 좀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그렇죠. 것 같아서 하이퍼클로버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초거대 AI 모델이 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HBM이라고 그 좀 그 고밴드 메모리, 그러니까 하여튼 성능 좋은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메모리 시장이 뭐 스마트폰, PC,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갔다면은 그 클라우드 서버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이 초거대 AI 모델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조금 달라요. 좀 더 예. 부가가치 높은 건데 이 시장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강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것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AI가 그려주는 뭐 사람 그림 이런 거 이제 커뮤니티 네. 같은 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와, 근데 진짜 디테일해요. 뭐 디테일도 디테일이고 아, 이게 뭐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완벽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게임주가 그래서 올라나?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네. 그 압권에서 그 생성형 AI 하는 거 같이 하면서 올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하는데 PPT 8장 만드는데 한 1분? 그래요. 네. 생성형 AI 관련 PPT 만들어줘 그랬더니 8장짜리 PPT를 1분 만에 만들어내고 그래요. 네, 뭐 따뜻하고 뭐 고흐 느낌의 스윗한 크로아상 일러스트 좀 그려줘 그랬더니 4개 보여주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더 다른 케이스 그런 건 보여줄게. 저작권은 어떻게 돼요? 저작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작권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작권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AI가 그렸는데 뭐. 아, 근데 게임 회사 가보면은 예.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거든. 그렇죠. 특히 이게 그림 그리고 그런 분들 예. 있잖아요. 그래픽하고 이런 분들은 쫙 있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굉장히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우리는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드라마. 상당 부분이 게임이잖아요. 예, 예. 야, 근데 게임 그 일러스트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큰 저 변화겠는데. 그 게임 캐릭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저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막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여튼 그런 그런 이제 모양들을 이렇게 쫙 근데 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고 몇 장 보는데 와, 이렇게까지 잘 그린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그린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넘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네. 뭐 직접 서비스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증시에서는 관련 테마들도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네. 오랜 테마 떡밥 애플페이 아, 드디어 갑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정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에요. 이게 비접촉식 띡 태그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보통 예전에는 긁는다 그랬죠. 긁는 거는 마그네틱 방식. 그렇죠. 이거는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고요. 지금 우리는 꽂는 방식. IC 칩 거기 노란색 네모나고 네네네. 박혀 있는 게 그렇죠. IC 칩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사용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 위해서 마그네틱을 비접촉식으로 인식하는 거기에 보안 기술이 들어간 루프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까지 쓰는 삼성페이가 그 그게 방식이에요? 삼성페이입니다. 아, 그 루프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마그네틱 방식에 보안이 들어간 비접촉식 방식 그거를 삼성페이 루프인데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네, 신용카드 가맹점에 NFC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굳이 루프 방식을 했던 이유는 네. 마그네틱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페이를 했던 건데 여기에서 그 지금 NFC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 보급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대표적인 데가 지금 현대카드가 이거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카드가 그걸 할 일 많이 보급을 하려 그러면 NFC가 되는 단말기를 써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요? 만드는 데들은 많이 있어요. 보급하기가 어려운 거지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NFC 단말기는. 그래서 NFC 단말기를 보급해야 된다라는 허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성페이는 돈을 안 받아요. 삼성에서. 결제를 삼성페이로 하더라도 삼성페이가 별도의 수수료를 챙겨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예. 애플페이는 있군요. 애플페이는 있습니다. 애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있고 애플페이 수수료가 별도로 붙어요. 그 왜 애플페이래요? 예? 왜 애플페이래? 애플 사용자들이 편하게 쓰려고. 돈 내고? 그거는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문구를 읽어드렸죠.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 예. 카드사가 엎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카드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페이가 가지고 있는 허들입니다. 결국 이제 신용카드로 연동돼서 쓰는 건 뭐 마찬가지일 텐데 예. 그 비용에 대해서 카드사한테 받으면 카드사들은 조금 짜증 나겠네요. 현대카드 왜 애플페이래요? 그래서 이 점유율 게임, 신용카드는 점유율 넓히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한카드가 한 20% 1등, 삼성카드 17%, 현대카드 16%, 그 국민카드가 한 15% 정도 돼요. 15, 16, 17, 18 이렇게 되게 치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 사용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약간 또 배팅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정태영 부회장이 이렇게 요새 맨날 사과 사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하나 올렸는데 오늘 점심은 배어문 사과. 1월 달에도 러블리 애플 이런 거 좀 올려서 애플페이 관련한 테마주들이 그동안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도입이 됐다. 그리고 이게 도입이 됐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허들을 아까 두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테마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던 거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짧게 하나 더 전해드리면 토큰 증권 발행 관련한 유통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며요. 뭐 아직 절차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냥 짧게 그림으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증권들이 있을 때 지금은 전자증권으로만 발행이 되다가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쁘게 보면은 원래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은 그 매력이 투기성과 비제도성이거든요. 규제 차익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증권을 그냥 토큰으로 바꾼다고 한들 거기에 투기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큰으로 만들어서 제도화가 돼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조각 투자들 있잖아요. 뮤직하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분야에는 테마성 그 재료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토큰 증권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요거 관련해서 뭘 할 수 있겠다라는 테마주들이 너도나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권회사가 준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예. 자, 일단 애플페이 그리고 토큰 증권 뭐 동등 해서 또 근데 그 소비자들을 카드사에서 회원 뭐 가입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원들한테 걷는 거. 회원들한테 연회비. 그런 거 올라가겠지. 장사를 뭐 공짜로 그냥 할 리는 없고 당연하죠. 애플한테 뜯기면 그거 뭐 일단은 뭐 없는 걸로 가겠죠. 일단.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아니 카드사가 올리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있나? 뭐 다른 혜택 줄이거나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맞추겠죠. 다른 걸 올리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애플페이를 쓰니까 돈을 더 내세요. 요건 안 되고. 그렇게 하나 그거 뭐. 네, 그렇게 안 하겠죠. 뭐 신용카드 꽂아주는 것도 충분하던데 뭐.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네. 만약에 잘 되면 이게 독점 계약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애플과. 그러면 6개월, 7개월 계면 다른 카드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볼 수도 있죠. 좀 까칠하게 보면 제가 애플 사용자가 아닌 입장에서 까칠하게 보면 아니 뭐 그거에서 직접 애플페이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전체 사람들한테 흩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내 거 비용 올라가면 난 쓰지도 않는데 애플페이 쓰는 사람들 때문에 내 돈 내 가지고 애플한테 돈 벌어줘야 되나? 그렇지.
그런 생각도 좀 까칠하게 들긴 합니다. 네. 예. 아마 이상입니다. 네, 예. 다른 카드사들도 뛰어들겠죠. 예를 들어 현대카드가 이렇게 잘 된다 치면 잘 되면.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3프로 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 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